중세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왕관을 쓴 인물, 세계사에서 조상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속자, 폰테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황제 자리가 약간은 계륵 같았어요. 내가 하기는 귀찮고 부담스럽고 또 남주기에는 아까운 30년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독일 통일 전쟁 등등. 이거 그냥 유럽 역사 전부 아니에요? 거의 뭐 유럽의 포레스트 검프 수준이에요. 유럽사 공부할 때, 유럽사 관련된 책을 읽을 때 가문, 집안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다스리거나 영향을 끼쳤던 영토, 나라가 엄청 넓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성기 시절의 영토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있죠. 보헤미아, 체코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영향을 끼쳤고, 네덜란드, 벨기에 있고요. 이탈리아 있습니다. 스페인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포르투갈도 한때는 동군연합으로 묶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도 합스부르크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멕시코부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포르투갈도 있으니까는 브라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월드컵 16강 대진표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문화권을 제외하고, 그리고 러시아나 폴란드 같은 북유럽 문화권을 제외하고 나면은 유럽이랑 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이 합스부르크 가문 영지였습니다. 그리고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사에 등장하는 게 한 120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유럽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18년쯤이거든요. 그러면 600년 이상 꾸준하게 유럽 역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만 보면은 유럽의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주 다 나옵니다. 거의 유럽의 포레스트 검프 수준이에요. 그리고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광대한 영토를 얻는 게 정복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혼인과 상속으로 얻습니다. 유럽 중세, 근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혼인과 상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근세 유럽의 어떤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 이 합스부르크의 역사가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해한다 어쩐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아까 그 합스부르크 가문 역사를 짧게 보면 60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길게 보면은 1000년 정도 됩니다. 중간에 가문이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나라의 역사, 그 이상의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틀을 잡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도 있죠? 1274년, 1452년, 1558년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 시기에 그랬구나. 한 15세기 중반부터 한 16세기 중반까지가 전성기였구나.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합스부르크 가문을 이해하는 데는 4개의 장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1274년에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가 결혼한 김에 유럽 정복이라고 쓰여있는 사실상 이 가문의 전성기, 100년 정도를 하나의 장면으로. 사실상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대중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가문이 쪼개질 때 이 스페인계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가 오스트리아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여기는 한 150년 정도 만에 끝나고요. 여기는 가도 1918년까지 갑니다. 좀 다르긴 한데 요렇게 4개의 구다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가문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10세기, 11세기부터 어떤 시족격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성을 짓고, 그리고 이름, 합스부르크라는 성씨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유럽의 가문이 요 10세기, 11세기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유럽의 가문들처럼 합스부르크 가문은 10세기, 11세기쯤 등장했구나. 시조가 라드보트라느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이름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알아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1274년 합스부르크 가문이 처음으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수장격으로 올라서는 데가 그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누구다? 루돌프 1세다. 이 루돌프 1세가 오스트리아를 자신의 영주로 만든다. 요런 이야기들 첫 번째 구다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달이 사실상 유럽을 정복하겠다라고 했던 요 시기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어떤 혼인 설계, 프리드리히 3세와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이런 군주들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랑 어떤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영토를 상속하는지, 혼인 설계와 상속,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는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 이 내용과 합스부르크 가문이 또 연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거, 이런 거 다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은요, 유럽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때 신교와 구교가 엄청 갈등을 해요. 근데 합스부르크 가문은 대표적인 가톨릭이 신실한 가문이거든요. 카를 5세라는 대군주가 이 종교개혁을, 그리고 그 이후에 가문들의 수장들, 군주들이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요 정도가 이제 두 번째 구다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요 1558년 즈음에요, 분가가 돼요. 분가. 디바이디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페인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유럽에서 가장 근친혼이 심했던 게 이 스페인계 합스부르크예요. 그러니까 근친혼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근친혼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유전병 얘기가 나오겠죠. 합스부르크 턱, 주걱턱. 그래서 제가 스페인 얘기할 때는 요런 이야기들 나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씨 없는 수박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망했는지, 그리고 망하면 이 가문의 왕위 계승을 어떻게 할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1700년 이후에 벌어지겠죠. 실제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분가가 될 때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계의 약간 동생뻘 느낌이에요. 여기가 본가고 여기가 약간 반계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오래 가죠.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때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1740년쯤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후에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 구조, 외교 구조가 있어요. 그게 깨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외교혁명 또는 동맹의 역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디 가서 야 이거 정말 외교혁명이다 라고 하면 또 안심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지막 불꽃인 마리아 테레지아 얘기도 잠깐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 가문이 역사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분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 보면 0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7년 전쟁, 전 세계에서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비인체제, 그리고 그 이후에 1848년에 일어났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세계대전, 월드워까지. 이거 그냥 유럽 역사 전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랑 관련이 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럽 역사의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입니다. 합스부르크의 고향은 스위스입니다. 약간 의외죠. 가문의 시조,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은요, 10세기에 군트람이라는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11세기에 라데보트가 나오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북부죠. 아르가우 지방에서 굉장히 작은 성을 쌓고 스스로 백작을 칭합니다. 이때 쌓은 성의 이름이 합스부르크 성이에요. 중세 독일어는 이제 하비츠부르크인데 이게 매의 성이라는 뜻이래요. 성을 쌓는데 매가 앉아서 매의 성이 됐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11세기 말에 그렇게 가문의 성씨를 성 이름인 합스부르크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스부르크라는 작은 성에서 시작한 가문은요,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가문이 되죠. 신성 로마 제국, 그냥 독일 지역의 그냥 제후국 공동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엔 스위스 지방도요, 신성 로마 제국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12세기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호헨슈타우펜 가문의 줄을 섭니다. 그런데 13세기 후반에 황제 자리가 20년 동안 갑자기 비어요. 그때 변방의 가문인 합스부르크가 권력의 빈틈을 이용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은요, 제후국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군주,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그냥 유력한 제후들, 영주, 귀족들이 황제를 그 중에서 선출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선제후 제도라고 해요. 선거 군주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 자리가 약간은 선제후들한테는 계륵 같았어요. 내가 하기는 귀찮고 부담스럽고 또 남주기에는 아까운 그런 계륵. 그런데 요때 합스부르크의 수장인 루돌프 1세가 전임 황제의 대자, 갓선, 종교적인 아들이기도 했거든요. 아니 뭐 명분도 있겠다. 선제후들이 이 루돌프 1세를 바지사장으로 앉힙니다. 누구 죽인 아까운데 적당히 애매한 애 딱 앉혀놓는 거죠. 그렇게 1273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후계자인 로마인의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물론 루돌프 1세가요 줄만 잘 서고 운만 좋았던 건 아닙니다. 나름 정치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딸 4명을 선제후들, 그러니까 유력한 귀족들한테 전부 다 시집을 보내면서 그들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루돌프 1세가 줄만 잘 서고 운만 잘하고 정치질만 잘한 게 아닙니다. 전쟁도 잘합니다. 자기 정적이랑 싸워서요 오스트리아를 먹습니다.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가문 하면 이 오스트리아 가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굳어지게 되는 거죠. 루돌프 1세가 죽고 한 100년 정도는 형제끼리, 삼촌이랑 조카끼리, 사촌들끼리 영지 다툼하고요. 다른 제후들도 견제를 해서 가문이 이때 좀 헤매요. 성장통을 이때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리드리히 3세가 1452년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사실은요 프리드리히 3세는 아들인 막시밀리안 1세보단 별로 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스트리아가 세상을 통치한다. 자신이 상속받은 영지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은 야망만큼은 엄청난 남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큰 그림을 아들 장가 보내는 걸로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 다 뭐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옛날 이야기 한다는 듯이, 혼테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가계도에서 어느 라인만 보시면 되냐면요, 이 막시밀리안 1세라고 써있죠. 요 막시밀리안 1세,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필립 더 부르고뉴, 그리고 이렇게 결혼해서 누가 나오느냐, 카를 5세, 요 라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페르디난드 1세,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우선은 막시밀리안 1세의 아빠가 누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요 아들 막시밀리안 1세를 부르고뉴의 공장녀의 상속녀, 아들이 없어. 그래서 딸이 부르고뉴 지방을 상속받아야 돼. 이렇게 결혼시킵니다. 부르고뉴가 어디냐? 잘 모르시면 그냥 네덜란드, 벨기에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쪽. 15세기에도 유럽 경제의 중심지가 이 부르고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택시카우를 먹은 거예요. 막시밀리안이 결혼하게 된 과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요 프랑스 국왕이 자기 아들을 이 마리 드 부르고뉴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랑스랑 이 부르고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상속녀의 아빠 있죠? 이 아빠 자체가 부르고뉴 공작이 프랑스랑 싸우다 죽거든요. 그래서 딸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막시밀리안한테 도와달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막시밀리안이 그 편지를 보고 오스트리아에서 벨기에 쪽까지 단숨에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동화 라푼젤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열심히 지켜야죠.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가요 부르고뉴의 상속권을 지키려고 전쟁도 엄청 많이 해요. 막시밀리안은 자기 아들이랑요 딸을요 스페인 왕가랑 전부 다 결혼을 시켜서 겹사도를 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필리프 1세랑 스페인 공주인 후아나, 그리고요 딸이 또 여기 있죠. 요 마르가레테랑 스페인 왕자인 후안, 요렇게 겹사도를 맺어요. 그런데 스페인 왕자 후안이요 일찍 죽어요. 대가 끊기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요 딸한테도 영지, 귀족, 자귀, 왕위를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스페인 땅은 누구한테 가나요?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 그리고 펠리페 1세의 아들한테 가겠죠. 왜? 엄마 영지를 상속받았죠. 그게 누구냐? 펠리페 1세의 큰 아들인 카를 5세가 외갓집에 스페인까지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카를 5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청나요. 외할아버지, 이게 페르난도 2세라고 부르거든요. 이 외할아버지가 아라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라곤이 이 당시에는요, 스페인 동부,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거기다가 시칠리아, 사르데냐 섬, 여기다 밀라노 갖고 있고요. 그리고요, 외할머니는 누구냐? 여기 있는 가톨릭 여왕 이사벨. 이사벨은 카스티아의 여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지원해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게 한 인물이 이 이사벨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전부 먹고 아메리카 대륙 먹고 이렇게 물려준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카를 5세 기준에서 봤을 때 할아버지가 오스트리아 갖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네덜란드랑 벨기에 가지고 있어요. 엄마 라인 따라서 외할아버지는 스페인 일부랑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이탈리아랑 밀라노 쪽 가지고 있죠. 외할머니는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를 5세를요, 중세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왕관을 쓴 인물, 세계사에서 조상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를 5세가요. 이사벨 드 포르투갈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여기 포르투갈도 가문의 대가 끊겨요. 그래서 카를 5세의 아들 있죠. 펠리페 2세 때 포르투갈 왕이, 포르투갈이 또 뭘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랑 마카오 같은 식민지 엄청 많잖아요. 거기까지도 또 얻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카를 5세의 동생이요, 페르디난드 1세라고 써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하냐면요, 보헤미아의 안나랑, 그러니까 체코 쪽이랑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개공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헝가리에도 대가 또 끊겨요. 그래서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도 싹 다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상속으로 이렇게 합습으로 제국을 만들게 된 거죠. 오죽하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두어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지금까지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성장기 그리고 전성기를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분화되고 쇠퇴하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업 성공한 이야기보다 사업 망한 썰이 더 재밌죠. 그리고요, 앞 내용은요, 솔직히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다룬 내용이라서 합스부르크 영상 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뒷부분은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요, 유럽 근세사 공부하다가 머리에 쥐나는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독일 통일 전쟁 등등 유럽의 포레스트 검프, 합스부르크의 역사로 배우는 유럽사, 다음 시간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영상이 올라오실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요. 역사로 세계 여행을 떠나지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